딸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꺼져. 네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딸이 바람핀 거 아니냐? 장모님이 콧방귀를 뀌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20년간 점심 굶어가며 월급 330만 원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사위한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무는데 피 맛이 나더라고요.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상사한테 욕먹으며 버틴 날들이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날 밤 이를 악물고 결심한 걸요. 진짜 인생 망하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고요. 저도 망가지고 저것들도 망가뜨렸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 박정수입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20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별 볼 일 없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 380만 원, 그중 330만 원을 아내한테 생활비로 맡기고 저는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은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았어요. 매달 20만 원씩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4,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가장은 벌어오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였는지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내 미영이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거실 테이블에 핸드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봤어요. 오빠 보고 싶어. 다음 주 제주도 가자. 발신자 이름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부르르 털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대화 내용을 더 봤어요. 수년간의 대화 기록이 쭉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척 TV를 켰어요. 저녁밥을 먹는데 밥알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미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집어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밥을 깨작거려? 어디 아파? 아니면 회사에서 또 깨졌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 좀 피곤해서. 그렇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안 된다. 확인을 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왜 아내한테 직접 안 따졌냐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모님이라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장인어른 제삿날마다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모님 댁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모님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왔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어머니, 미영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장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표정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놀라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콧방귀를 뀌셨어요. 흥? 그래서 그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야, 박서방. 너 참 눈치도 없다. 그걸 이제 알았어? 여러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야, 미영이가 딴 놈이랑 애까지 낳아서 입양 보낸 지가 벌써 7년이다. 너 지방 공장 내려가서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유세 떨 때 우리 미영이는 외로워서 죽을 뻔했어. 이제 와서 뒷북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5년 전 저는 회사 지방 공장에 1년간 파견 근무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입양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그걸 장모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그게 무슨,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이래. 야, 박정수. 장모님이 반말을 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너는 사위가 아니라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야, 기계.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까짓게 돈을 잘 벌어왔어 봐라. 미영이가 밖으로 돌았겠니? 20년 동안 쥐꼬리만 한 과장 월급으로 애들 건사도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혼 초에 전세 5천만 원 마련하느라 제 어머니 병원비까지 미뤘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갓집 먼저 가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장모님 용돈 매달 30만 원씩 따로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대답입니다. 어머니,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한눈 안 팔고 아내만 바라봤어요. 장모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성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요즘 세상에 성실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사위는 백년 손님? 웃기고 있네. 사위는 돈 잘 벌 때나 사위지. 너처럼 빌빌대면 그냥 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짐짝이라고. 알아들어?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 맛이 나더라고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미영이 잘못이. 닥쳐. 내 딸 잘못 아니야. 다 내 무능력 탓이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게 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 경찰 불러줄까? 장모님이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 신는 손이 떨려서 끈을 제대로 못 묶겠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를 켜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꺼짐더라고요. 3번, 4번, 5번. 결국 담배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11월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20년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던 날들, 회식 자리에서 상사한테 욕먹고도 웃으며 버틴 날들, 점심 굶어가며 모은 그 돈. 그게 다 뭐였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진짜 인생 망하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저는 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30분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따지지 않겠다. 증거를 모르겠다. 저것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복수가 저까지 망가뜨릴 거라는 걸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그 계단에서 일어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테니까요. 장모님 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미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 여러분,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장모님이 벌써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들렀어. 미영이가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놀라긴 뭘 놀라. 나도 놀랐어. 뭐가? 내 핸드폰 봤어. 카톡. 미영이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태연해지더라고요. 그냥 친구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친구한테 오빠라고 불러? 제주도 가자고? 남자친구도 있을 수 있지. 뭐가 문제야? 여러분, 저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따지면 안 된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제가 물러서자 미영이가 한 발 더 나왔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20년 동안 과장 하나 달고 뭐 했어?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 설령 바람이라고 해도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잘못을 저한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이혼하면 제가 당합니다.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 분할도 불리해지고 아들 양육권도 뺏길 수 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미영이랑 별다른 대화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1시간을 보낸 뒤 미영이의 동선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들키면 안 되니까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지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미영이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외출했습니다. 밤 11시쯤 돌아오고요. 저는 화요일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미영이 뒤를 밟았어요. 3주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영이가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미영이가 낯선 남자랑 함께 카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미영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미영이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 앞에 멈춰서더니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어요. 미영이가 차에 타고 남자가 운전석에 탔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차량 번호를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번호판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 빳빳한 수첩 종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썼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고등학교 동창 한철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철호는 예전에 사립탐정 일을 했어요. 지금은 그만두고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쪽 노하우는 아직 있거든요. 철호야,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바람났어. 전화기 너머로 철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어제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차 번호도 찍었어. 잠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철호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았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핸드폰 카톡 본 것, 장모님한테 갔다가 들은 말, 어젯밤 미행한 것까지. 철호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차 번호 줘봐.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고마워. 근데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돼. 증거가 곧 복수의 칼날이야. 서두르지 말고 더 모아. 알아, 나도 그러려고. 그리고 하나 더. 상간남이 접촉할 수도 있어. 항상 핸드폰 녹음 앱 켜놔.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나도 10년 전에 당했잖아. 그때 증거 없어서 개고생했어. 너는 그러지 마. 여러분, 철호도 아내 외도로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녹음 준비를 해뒀어요. 3일 후 철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야, 차 주인 나왔어. 최동훈, 44세, 보험 설계사야. 최동훈, 주소는 분당이야. 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줄게.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최동훈.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3번이나 썼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미영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 안 서랍을 뒤졌어요. 미영이가 출근한 사이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밑에 통장 사본이 있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매달 같은 계좌로 80만 원씩 이체된 게 보였어요. 수년간 꾸준히요. 예금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최동훈.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월급 330만 원을 맡겼는데 그중 80만 원이 다른 남자한테 갔던 겁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면 1년에 9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거의 1억입니다. 제가 점심 굶어가며 모은 그 돈이 그놈한테 갔던 거예요. 저는 통장 사본을 복사해뒀습니다. 편의점 복사기에서 복사하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미행 중 찍은 사진 17장, 차량 번호 사진, 통장 사본 스캔본. 그 USB를 회사 사물함 깊숙이 숨겨뒀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뭐였나?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명절마다 처갓집 먼저 가고 그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저놈들 끝장낼 때까지 버텨야 한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USB에는 사진이 17장 쌓였어요. 미영이랑 최동훈이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장면,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차에 타는 장면, 날짜별로 정리해뒀습니다. 그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미영이를 미행했습니다. 미영이가 강남역에서 최동훈을 만났고 둘이 차에 탔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검은색 세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아마 수상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차는 분당 쪽으로 향했어요.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입구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코끝을 찔렀어요. 담배를 2갑이나 피웠습니다. 드디어 미영이랑 최동훈이 함께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들어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영이 표정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놀란 게 아니라 굳어버린 거예요.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요. 최동훈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재빨리 차에 타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미영이가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내가 미쳤어?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뭘 찍은 거야? 지워. 미영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발 물러섰어요. 안 지워. 증거니까. 저는 핸드폰 화면을 미영이한테 보여줬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여보,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 됐어. 더 들을 것도 없어.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미영이가 뭐라고 소리치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혼하자.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뭐? 어차피 끝난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을 줄 알았겠습니까? 바람핀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미영이는 아무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캐리어에 쑤셔 넣더니 그날 밤으로 친정에 가버렸어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저는 봉투를 뜯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봤어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정서적 학대로 인한 파탄. 여러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 20년간 월급 330만 원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는데요. 정서적 학대? 제가 언제 손찌검 한 번,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있습니까? 서류에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60%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시가가 4억 원이고 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실질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중 60%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거기다 위자료 5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이에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바람핀 사람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후 아내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 씨 소송 기간 중 별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제가요? 제 집인데요? 공동명의이고 의뢰인 측에서 거주 중이니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핀 사람이 집에 살고 바람 안 핀 사람이 쫓겨나야 한다니요.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소송 중에 다투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근처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어요. 비상금 통장에서 보증금 1천만 원과 이사 비용 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남은 비상금은 3,300만 원. 20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가지며 세면도 구며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거예요. 아빠, 왜 짐 싸?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포장 테이프를 붙이던 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엄마랑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어른들 일이야. 준호는 신경 쓰지 마.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 저는 양육권만이라도 가져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산은 뺏겨도 아들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랑 상담하고 양육권 신청을 했습니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양육권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미영이도 와 있더라고요. 서로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판사님이 준호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박준호 군, 부모님이 이혼하면 누구랑 살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겠니?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빠라고 해줘, 제발.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준호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증인석에서 내려와 미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한철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철호야, 준호가 미영이 편을 들었어. 뭐? 아이가 왜? 몰라. 나도 모르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법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평소에 준호한테 뭐라고 했는지요. 아빠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야.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빠는 무능력자야. 그런 말을 수년간 들었던 거예요. 아이가 세뇌된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0년간 점심 굶어가며 돈 벌어온 아버지가 무능력자라니요. 새벽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한 아버지가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밤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아내도 아들도 집도 돈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끝까지 간다. 저것들 끝장낼 때까지 버틴다. 복수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양육권 심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원룸에 돌아오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2시, 3시에 겨우 잠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11월 말이라 해가 일찍 졌더라고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박정수 씨 맞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담배를 물고 서 있더라고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분당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 남자. 최동훈. 여러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간남이 제 회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누구세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최동훈이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웃었어요. 나 최동훈이야. 미영이한테 회사 위치 물어서 왔어. 미영이한테 들었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상간남한테 제 회사 위치까지 알려준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데요? 무슨 일이긴,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최동훈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발 다가왔어요. 내가 상간남이다. 어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남의 아내랑 10년을 바람피운 놈이 피해자한테 찾아와서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내가 상간남이라고. 미영이 남자친구야. 최동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뭔 여자를 챙기겠다고? 과장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20년을 붙어 있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여러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주먹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이미 녹음 중이었거든요. 철호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간남이 접촉할 수도 있어. 항상 핸드폰 녹음 앱 켜놔. 그 말대로 저는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습관적으로 녹음 앱을 켜뒀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최동훈이 계속 떠들었습니다. 미영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형님은 몰랐겠지만 매달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형님이 번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제 침묵을 비웃듯이 말을 이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 미영이가 나한테 왜 온지 알아? 형님이 무능해서 그래.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고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고 딱 한 달 안에 서류 처리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녹음만 있으면 됐어요. 자기 입으로 상간남이라고 인정하고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최동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알겠다고? 네, 알겠다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동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재미없네. 덤빌 줄 알았는데. 역시 찌질이는 찌질이야. 최동훈이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연락 없으면 그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알았지? 최동훈이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5분 38초.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내가 상간남이다. 미영이가 나한테 잘해준다. 한 달 안에 서류 처리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어. 전부 다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녹음 하나면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상간남이 자기 입으로 외도를 인정했으니까요. 그날 밤 철호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철호가 듣더니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야, 이거면 된다. 자기 입으로 상간 인정하고 협박까지 했으니 법정에서 안 먹힐 리가 없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 맞소송 걸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8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녹음 파일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맞소송 들어가시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상담비 30만 원, 착수금 1,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통장에서 30만 원과 1,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남은 비상금은 1,800만 원. 20년간 모은 돈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변호사님과 맞소송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남 최동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아내 이미영의 재산 은닉 및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박정수 씨, 이 녹취록 하나면 상간남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인정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내가 상간남이다. 어쩔 거야? 그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어쩔 거냐고? 끝장내줄 거야. 너도 미영이도 장모님도 전부 다. 맞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도장이 쾅 찍히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렸어요.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며 버텼어요.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점심값 아끼던 습관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것이 됐습니다. 변호사님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 내역 제출 명령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미영이 명의 통장 내역이 전부 공개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봤어요. A사 용지로 20장이 넘더라고요. 10년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매달 8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이체된 기록. 예금주 최동훈.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 중간중간 빠진 달도 있어서 총액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심 굶어가며 모은 돈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영이가 상간남한테 빼돌린 돈이 7,200만 원입니다. 제가 20년간 모은 돈보다 많아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장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됐습니다. 강원랜드 내 식당, 호텔, 카지노 인근 편의점 결제 내역이 쏟아지더라고요. 2년간 사용 금액이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철호가 추가로 확인해 줬어요. 정수야, 미영이가 매주 토요일 장모님을 차에 태워서 강원랜드로 갔대. 둘이 같이 도박한 거야. 뭐? 장모님이 도박을? 응. 장모님 카드 결제 내역 보면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제가 명절마다 드린 용돈, 제사 때마다 챙겨드린 돈, 그게 전부 도박판으로 간 거예요. 사위는 돈줄이라던 그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저는 양복을 차려입고 갔어요. 미영이도 와 있었고 최동훈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먼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 1번입니다. 상간남 최동훈이 원고에게 직접 외도를 인정한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최동훈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상간남이다. 어쩔 거야? 미영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형님은 몰랐겠지만 매달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딱 한 달 안에 서류 처리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최동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 옆에서 철호가 제 팔을 꾹 눌렀습니다. 판사님이 최동훈 측 변호사에게 물으셨어요. 피고 측, 이 녹취록에 대해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동훈 변호사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녹취록의 맥락이요? 본인이 직접 상간남이라고 인정했는데 무슨 맥락이 있습니까?
판사님이 끊으셨어요. 최동훈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어서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서류를 들고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 2번입니다. 피고 이미영이 10년간 상간남 최동훈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총액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이요? 판사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네, 재판장님. 매달 80만 원씩 10년간 이체했습니다. 원고의 월급에서 빼돌린 금액입니다. 판사님이 미영이 측 변호사를 바라보셨어요. 피고 측, 이 이체 내역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미영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금액은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생활비요? 상간남 개인 계좌로 생활비를 보냈다는 겁니까? 그게 미영이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장모님 카드 사용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 3번입니다. 피고 이미영의 모친 김말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강원랜드 내 식당, 호텔,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2년간 약 2천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강원랜드요? 네, 재판장님. 피고 이미영이 매주 토요일 모친을 차로 태워다 주며 함께 도박을 했습니다. 이 도박 자금의 일부는 원고의 월급에서 빼돌린 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지르셨어요.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 기일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판사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들고 읽으셨어요. 피고 최동훈은 원고 박정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 이미영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영이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는 기각됐고 재산 분할도 제가 60%를 받게 됐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시가 4억 원이고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실질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제가 60%면 1억 5천만 원. 거기에 상간남한테 받을 위자료 3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철호가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정수야, 이겼어. 일단 첫 고비는 넘겼어. 응, 고마워. 내 덕분이야. 철호가 제 등을 툭 쳤어요. 근데 조심해. 저놈들이 가만 있겠냐. 궁지에 몰린 놈이 제일 위험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최동훈이 저를 노려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가 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판결 후 법정 밖에서 최동훈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미영이가 뒤에서 팔을 잡았는데 뿌리치더라고요. 두고 보자. 최동훈이 제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며 버텼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이랑 재산분할금 받으면 새 출발할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같은 팀 막내 김대리한테 말을 걸었어요. 대리님, 점심 뭐 먹을까? 앞에 새로 생긴 국밥집 가볼까? 김대리가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 과장님.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누구랑? 그냥 친구요.
김대리가 후다닥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영업팀 박 차장을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더라고요.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지나가니까요. 3일 후 같은 팀 후배 이주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 돌아요. 소문? 무슨 소문? 과장님이 회사 돈 횡령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주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와이프 때린다는 얘기도요. 여러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횡령? 폭행? 제가 언제 회사 돈에 손 뗀 적이 있습니까? 20년간 영수증 한 장 허투루 처리 안 했어요. 아내한테 손찌검은커녕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선가 퍼진 것 같아요. 인사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이주임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동훈. 법정에서 두고 보자라고 했던 그놈이에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수 과장님, 잠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인사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서류가 놓여 있더라고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어요. 과장님,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네. 과장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는 내용도요. 팀장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 횡령한 적 없어요. 폭력 전과도 없고요. 물론 확인은 해봐야죠. 하지만 제보가 들어온 이상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징계를 내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동안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빠져주세요. 여러분,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해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리 지르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출근이 지옥이 됐어요. 회의에 불려가지 않고 중요한 메일 참조에서 빠지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20년간 같이 일한 동료들이요. 2주 후 철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하더라고요. 정수야, 준호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대. 뭐? 준호가?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고 있어. 내가 상간남한테 욕먹는 영상. 여러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영상이냐고요? 그 영상이 뭔데? 최동훈이 내 회사 앞에서 거지 새끼 상간남이다 어쩔 거냐 했잖아. 그때 그놈이 자기 핸드폰으로도 촬영했나 봐.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야.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준호한테 무슨 상관이야? 영상 댓글에 누가 내 아들 학교 이름을 적었대. 그래서 준호네 학교 애들한테 퍼진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복수하려고 제 아들까지 건드린 거예요. 저는 당장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SNS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이미 수만이 넘었어요. 영상 속에서 최동훈이 저한테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 새끼, 내가 상간남이다 어쩔 거야. 댓글에는 키읔키읔키읔 불쌍하다. 저 남자아들 영고등학교 다닌다던데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안 받더라고요. 5번, 6번 안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정수 학부모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손목에 자해 흔적이 있어서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 가주세요.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뛰어서 응급실로 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응급실 앞에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는 미영이를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분이 면회 거부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인데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환자 본인도 아버지는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 아들이 저를 만나기 싫다고 한 거예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아들 인생 망쳤어. 그 영상 때문에 준호가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알아? 그 영상은 최동훈이 올린 거야. 내 남자친구가. 그래서 결국 원인은 너잖아. 내가 이혼 안 하고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바람핀 사람이 상간남이랑 짜고 영상 퍼뜨린 사람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더라고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20년간 뭘 위해 살았나? 점심 굶어가며 돈 모은 게 뭔 소용인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고 환자 보호자들이 오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 얼굴이 떠올랐어요. 양육권 심리 때 고개 숙이고 엄마랑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모습. 병원에서 아버지는 만나기 싫다고 했다는 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 불이 떨리는 손 때문에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끝장을 내자.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다. 저놈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요. 아침에 철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철호야, 나 좀 도와줘. 왜, 무슨 일이야? 어젯밤 괜찮았어? 저놈 끝장내야겠어. 최동훈. 어떻게? 무고죄랑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거야. 회사에 허위 제보 넣은 것도 있고 영상 인터넷에 올린 것도 있잖아. 철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증거 수집 도와줄게. 저는 변호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물어봤어요. 박정수 씨,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허위 제보를 넣었다는 증거, 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한 계정이
최동훈 본인이라는 증거요. 어떻게 확보하죠? 회사 인사팀에서 익명 제보 전화 기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발신 번호가 나올 거예요. 영상은 SNS 계정 추적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저한테 들어온 익명 제보 있잖아요. 그 전화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신 번호요. 그건 좀. 팀장님, 저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횡령은커녕 회식비 영수증 한 장 허투루 처리한 적 없어요. 그 제보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 팀장이 한숨을 쉬더니 컴퓨터를 켰어요. 잠깐만요. 몇 분 후 김 팀장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발신 번호입니다. 과장님 말이 사실이면 좋겠네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철호한테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철호한테 답장이 왔어요. 정수야, 그 번호 최동훈 본인 명의야. 확인됐어. 여러분, 최동훈이 자기 핸드폰으로 제 회사에 허위 제보를 넣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름 그대로 쓰면서 머리가 나쁜 건지 자만한 건지 철호가 추가로 확인해 준 게 있었습니다. 영상 최초 업로드한 계정도 찾았어. 최동훈 본인 SNS 계정이야. 아이디가 동훈44더라. 미친놈. 응, 미친놈이지. 근데 덕분에 증거는 확실해. 저는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증거가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철호가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정수야, 최동훈 전과 기록도 찾았어. 전과? 응. 5년 전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 받았어. 전과 1범이야. 여러분, 사기 전과가 있는 놈이었습니다. 미영이가 10년간 바람핀 상대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저는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회사에 들어온 익명 제보 전화가 최동훈 명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이 확인됐고 영상을 최초 업로드한 계정이 최동훈 본인 SNS임도 밝혀졌습니다. 6개월간 형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어요. 최동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동훈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여러분, 사기 전과가 있어서 형이 가중된 거예요. 저는 판결을 듣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위자료 반환 판결을 받았고 재산 분할해서 완전히 패소했어요. 장모님도 증여세 추징 3,5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영이가 보낸 돈 중 일부가 증여로 간주된 거예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싫다고 했던 그 말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3개월간 미행하며 찍었던 미영이랑 최동훈의 미래 사진 17장이 저장된 USB.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요. 다음 날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A사 크기로 17장 전부. 사진 밑에 글을 적었어요. 최동훈 팀장이 유부녀랑 10년간 바람핀 사진입니다. 최동훈이 일하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원들이 나오는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사진을 뿌렸어요. 종이가 바람에 날리며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사진을 주워봤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은 미영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대형마트 앞에 갔습니다. 똑같이 사진을 뿌렸어요. 마트 입구에서 장 보러 나온 아줌마들이 사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사진 더 있어. 두고 봐. 여러분, 제가 미쳤던 걸까요? 복수에 눈이 멀었던 걸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저것들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사진을 다 뿌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후회가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뿌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피했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서초경찰서 수사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상은 했습니다. 사진 뿌리고 협박 문자까지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정수 씨, 이미영 씨가 고소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사진 유포와 협박 문자요.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10년간 바람 피우고 상간남이 제 아들 인생까지 망쳤어요. 법적으로 이겼는데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형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법은 법입니다.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박정수 씨 사진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협박 문자까지 보내셨으니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반복 유포에 협박성 메시지까지 있으니까 징역형은 나올 겁니다. 다만 초범이시고 피해자 측 잘못도 인정된 상황이니 집행유예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피고인, 사진 유포와 협박 문자 발송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20년간 아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점심 굶어가며 돈 모아서 생활비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돈이 상간남한테 갔습니다. 7,200만 원이요. 장모님은 그 돈으로 도박하러 다녔고요. 아들은 상간남이 올린 영상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자해까지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저를 만나기 싫대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상간남은 집행유예 받았고 아내는 재산분할해서 졌어요. 그런데 분이 안 풀렸습니다. 저만 억울하고 저만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것들도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여러분, 실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정가자가 된 거예요. 50년 살면서 처음으로 정가가 생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철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야, 괜찮아? 응, 집행유예라 다행이다. 그래, 실형 안 받은 거 다행이야. 철호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판결 후 일주일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 김 팀장이었어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권고사직 통보드립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나왔고 회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20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대리, 과장까지 야근하고 회식하고 상사한테 욕먹으며 버틴 20년이에요. 그게 전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퇴직금은 2,800만 원이었어요. 20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더라고요. 하지만 따질 힘도 없었습니다. 비상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800만 원 남아 있었는데 벌금 500만 원 내고 나니까 1,3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 변호사 비용 추가 지출이 있어서 남은 건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파트가 팔렸고 제목 60%인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복비, 세금, 대출 상환 수수료, 각종 비용 공제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온갖 비용 명목으로 다 빼간 거예요.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간남한테 받기로 한 위자료 3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철호가 알아봤는데 최동훈이 판결 직전에 자기 명의 재산을 전부 어머니 앞으로 돌려놨대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 강제 집행을 해도 받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퇴직금 2,800만 원, 재산분할금 5천만 원, 합쳐서 7,8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벌금이랑 변호사 비용 빼면 남는 건 약 7천만 원. 원룸 보증금 1천만 원 빼면 실제 수중에 있는 돈은 6천만 원입니다. 50세, 정가자, 이혼남, 무직. 20년간 모은 거 다 날리고 남은 게 6천만 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밥 한번 먹자. 연락 줘.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답장이 안 왔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준호 프로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며칠 후 저녁 철호가 전화했습니다. 정수야, 소주 한잔 하자. 내가 살게. 포장마차에서 철호랑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따르며 철호가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준호는? 차단당했어. 철호가 한숨을 쉬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저것들 망가뜨렸잖아. 저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호야, 나 후회 안 해. 저것들도 다 망가뜨렸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된 거야. 철호가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어요. 원룸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번엔 라이터 불이 한 번에 켜지더라고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안 보이고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빛났어요. 여러분,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돌아온 건 텅 빈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남은 건 원룸 하나랑 통장에 6천만 원. 하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복수란 게 원래 그런 거더라고요. 나도 망가지지만 저것들도 망가뜨렸으니까요. 저는 담배를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내일 뭘 해야 하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자야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씁쓸하지만 후련한 얼굴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헌신한다고 다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점심 굶어가며 모은 돈,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린 정성, 그게 다 뭐였나 싶었어요. 지금 제 원룸 책상 위에는 그때 쓰던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미행 날짜, 차량 번호, 이체 내역. 복수의 칼날을 갈던 그 기록들이요. 매일 아침 그 수첩을 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남한테 헌신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산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기록하세요. 증거가 복수의 칼날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창문을 열고 담배 한 대 피우며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안 보이고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빛나요. 참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이를 악무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